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 군 지휘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그리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논란 빚은 북한 발사체에 이런 얘기가 어제 그 오찬 현장에서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한미 공조 빛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내용 이쪽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그리고 도발로 일단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국이 절제하며 대화 모멘텀을 유지했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 긴장 완화가 비핵화 대화에도 큰 도움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나온 얘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좀 소동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弾道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나서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弾道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원래는 단거리 미사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문 대통령弾道미사일 소동이다. 한미군 지휘부와 오찬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기자단이 이제 질문을 해줘. 청와대 관계자한테. 탄도미사일을 인정한 건가? 그러다 청와대는 그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弾道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To North Korea's recent launches of projectiles that include short-range missiles. 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 자료에는요, 단거리 미사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도 short range, 그러니까 단거리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현듯 갑자기弾道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정은과 위원님. 사실, 지금 미사일이 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 조명하는 자체가 소동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조선일보 기사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숏레인지 미사일이라는弾道미사일이라는 사전의 원고를 여러 번 리뷰를 합니다. 그것이 탄두가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 추론과 어떤 상상 속의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그 교섭 상태, 결렬 형태로 가면서 다시 북한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그런 다시 긴장 국면으로 가려는 즈음에서 한미 간의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한미 양국이 굉장히 차분한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공조가 빛났다라는 그 같은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 대한 가치부여가 아니라 손가락에 해를 가리면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듯이 이런 논란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정략적인 게 아니라 여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굳이 청와대가 곧바로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압니다만 탄도라는 표현이야 단도라는 표현. 물론 이제 좀 잘못된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없습니다. 나온 것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어떤 그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그다음에 영어의 원문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정은과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전체적인 그 오찬에서 중요한 대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이 표현에 지금 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미사일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자, 동아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북한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땐 제재 위반 후폭풍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서둘러서 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사전 원고엔 단거리 미사일로 돼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소동이 된 겁니다. 일각에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면서 청와대가 남북 북미 대화 의식해서 수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하나 더 소개하면요. 북한 추가적인 도발 안 하면 한미 공조로 대화 모멘텀 유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거리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묘한 표현일 수 있어요. 단도미사일이다. 그래서 지금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 있었죠. 4일 날 쏜 게 있고 9일 날 쏜 게 예. 있고. 근데 9일 날 쏜 거는 당일 그 대담이 있었죠. 2주년.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9일 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탄도미사일인 거를 인정한 듯한 취지로 보이는데 4일 쏜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 발사체라고만 얘기를 하고 발사체죠. 있고. 발사체로 그리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주한미군에서는 이것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미 분석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회의 오찬에서 단도미사일이 혹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음이 잘못된 탄도미사일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정치적이지가 않다 해서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성공단 얘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공식적이라기보다 이제 그 관료들한테서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그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큰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랴부랴 이제 그 고현정 대변인도 다시 확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 잘못 발음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4일날 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의 종류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청와대도. 그러면서 애써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썼지만 알면서도 북에 대해서 지금 그 개성공단이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동아일보 기사에도 일각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뭔가를 의식해서 수정한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탄도미사일로 보면서 뭔가를 의식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자 박성희 기자께서는 지금 어제 그 소동과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발언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집착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데 그렇지만 이 청와대가 대변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해명에 나선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도 묻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고민이 좀 읽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특히 청와대가 규정을 해버리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또 한반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색되게 북한의 반발로 인해서 한반도 상황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지금 청와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하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청와대는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실사구시적 차원이고 또 조금 불편하게 얘기하면 이 고육직책으로 지금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다 예. 보니까 이 국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에 빗대가지고 홍길동 미사일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라든지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보면 비공식 적으로는 이미 분석이 끝났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게 객관적 상식이지만은 예. 정부는 주한미군도 그렇고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도 그렇고 예. 지금도 분석 중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그건 어쩌지 정무적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길게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거는 좀 낮춰놓고 보자 하는 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실사구시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미 어떤 판단이 있겠지만 정무적인 그리고 어떤 큰 방향의 목적을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자,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앞에 그 정갑 위원님하고 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봐야지. 예. 그 표현들을 가지고 싸움거리를 찾는 방식은 예. 지도자들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평화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 평화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드러난 것은 있죠. 뭐냐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하나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는 네, 분들이 그 부분을 많아요. 걱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무엇이든 아무튼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억지력이 있다면 그 억지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번영을 예. 위해서 나가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지력의 부분에 저는 야당도 좀 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정부에다 뭐라고 하려면. 예. 그리고 만약에 평화를 관리하는 게 틀렸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고 이거 예. 틀렸으니까 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알잖아요. 지금 왜 분석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딱 자르면 되는데 예. 그 못 자르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라고도 못하고 맞다고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예. 알잖아요, 우리가. 예. 이거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조금 이해를 해주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지금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민 기자께서 우리 군의 억지력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발언 기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북한이 새로 쏘았던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게 자꾸 강조되는데요. 그게 과연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군이 구태여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사실상 이런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 천재 공격입니다. 사실상.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무슨 미사일 하나하나 개발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방어 무기 한다, 방어 체제 한다고 그런다면은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예. 또 나름대로 또 우리 군의 전력이 실제적으로 억지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출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가장 강한 억지력이 사실 선제 공격인데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없애버리면 가장 깨끗한 제일- 거죠. 제일 간단하고 제일 간편하고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한반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방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병행해서 나가면서 선평화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남북이 군축으로 가는 방향이 예.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김상희 말씀에 평론가께 대해서는 잠깐 좀- 반론 기회 드릴게요. 예, 잠깐 반론을 좀 아까 김상희 드리면- 평론가 말씀하시는 그 예.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을 해주신 건데. 왜냐하면 억지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이 예. 갖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이 국가를 끌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 수조 원을 그러면은- 사실은 방산 비리나 이런 걸로 날려먹는 돈도 수조 원 돼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가는 것이 그럼 더 가장 중요하다. 좋은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는 걸 은연중에 좀 살짝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설명은 없어서 아마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프닝, 소동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상황은요. 자, 이번엔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 역시 어제 꽤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뒷말이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인천 메가더 동상 찾은 황교안. 발언이요.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일단 경향신문은 이렇게 들었다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대변인 짓. 이겁니다. 대변인 짓.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 그렇게는 말을 안 했다라고 강력하게 또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전체적인 이런 내용, 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른바 독재자의 후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 발언인데 그 비판 발언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가 또 비판한 겁니다. 청와대,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이 정도 논평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어제 청와대가 말을 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독재자 후에 놓고 독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뭔가 운을 맞춘 것 같으네요. 독재자의 후에 독한 대치.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진짜 독재자의 후에 김정은에게 그 말 해보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황 대표 콕 집어서 말한 적도 없는데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정치권, 서로 상대방의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씌우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 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요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반박 브리핑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논평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이 진짜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 진영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내가?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지시는 아니죠. 어이, 그럼 무슨 소리지.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예. 그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에.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했습니다. 5.18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겐 말 못하니까 대변인 짓을 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 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막으로는 대변인하고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자, 김산일 평론가. 예. 어떻게 들리셨어요? 저 발언. 뭐 저거 어떻게 들렸냐보다 저는 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게요. 예.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가라는 게 저는 진짜 참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예. 왜냐하면 고민정 대변인이 참 논평을 잘한 것 같아요. 말이 사람의 품격을 대변한다. 그것으로 가름하겠다. 예. 그 굉장히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나은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할 때는요. 예.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말 그리고 적으로 그 돌리고 제거의 대상이나 청산의 대상으로 만드는 말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가려면.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뭐 제가 볼 때는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거나 그 이상을 못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은 흡수했지만 예.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는 당신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당은 이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야당은 국민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어서 수권 정당으로 나가려면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안 싸웁니다. 예.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정치권 모습이다라고 그냥 질타를 해 주셨어요. 자, 이수희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 후의 발언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반박인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걸 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방금 봤던 기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거기에 분석 중에서 이렇게 독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어떤 난데없이 지금 독재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수희 변호사. 황교안 대표가 저런 얘기를 계속할 경우 한국당 지지층 결집합니까? 그거 느끼십니까? 결집하는 거를? 저는 이게 이제 그 총선, 내년 4월 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게 뭐 좌파 독재다 이런 얘기가 총선 무렵에 나왔으면 아마 색깔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색깔론 뭐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략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예. 지금은 그렇게 해서 고정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예.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제 경제 얘기가 경제를 이슈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 전략이라고 본다면 그럼 일단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지층을 뭉치는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는 이제 거네요. 뭐 그 강경 보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되는데 문제는 예. 첫 시작은 이제 패스트트랙 그 대치 때 좌파 독재라고 예. 얘기를 했죠. 이 예. 정부에 저 정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사법부가 특정 이너서클이 주요 요직을 많이 차지한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었던데 예. 그다음에 또 이준영 기념 대담에서 예. 그러니까 독재라는 얘기를 듣지 않느냐 뭐 얘기가 됐었죠. 예. 그다음에 또 5.18 기념 예. 추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부정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황교안 대표가 가는 예. 서로 뭐 주고받기 식이긴 한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너무 과거로만 지금 가 있는 것 같고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누구한테 잘잘못을 떠나서 예. 그럼 풀어야 될 거는 누구냐? 저는 그럼 결국은 청와대와 여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급한 것도 그것이고 예. 이 그 통합을 해야 되는 것도 예. 결국은 대통령 몫이라는 거죠. 박성진 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독재를 경험하긴 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벗어난 지가 지금 언젠데요, 지금. 근데 자꾸 독재 얘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서로 독해진 말들을 내놓고 있는데 풀긴 풀어야 됩니다. 이거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독한 발언들 이제 그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눈에 부처만 보이고 모인 눈에 뭐만 보인다. 아. 예, 서로가 덕담 대담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살펴보니까 예. 이게 지금 5.18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예. 5.18을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게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한 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했어요. 분명히 황 대표도 본인한테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일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더군다나 이 예. 메가드 동상 앞에서 이 말을 꺼낸 거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앞두고 이 자기들 세력을 결집하는 데서는 이 북한 프레임으로 이 정권을 끌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지층 결집한 수단이 되고 또 예. 나아가선 제가 추론컨대는 이 지금 진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게 남북대화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약한 고리를 계속 건드리면서 예. 정부 프레임이라든지 색깔론을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
좀 논리적으로 이 접근해야 되는데 예. 말이 전부 막말 논쟁으로 가버리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차분하게 대응을 한 건 다행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청와대는 이게 차분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당 입장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예. 그래서 되려면 이 끝까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 중도층이 정치 혐오증을 일으킬 그런 우려도까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막말 논쟁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되거든요. 이게 예. 언어 자체로도 세게 되면 이게 둔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강도만 높아지게 되면은 예. 결국은 바람직한 정치가 아닌데 거꾸로 한번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 서로 한번 칭찬하는 릴레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답답한 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약간 실제로 보면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칭찬이라도 좀 한 또 번씩 했으면 해봐라.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은 유행어가 하는 게 감수성이라는 얘기인데 예. 요즘 정치인들이 언어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박성희 기자께서 지금 칭찬이라도 좀 한번 해봐라는데 그러면 각각의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하는데 지금 오히려 역지사지로 생각해가지고 예. 얘 내가 여당 입장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게 어렵다는 걸 이해한다. 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봐서 하는데 예. 어려운 거 이해한다. 예. 여당 입장에서 야당 시절에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얘기해라. 우리 저기 해가지고 좀 서로 좀 도와가면서 결국은 다 국민을 위한 게 정치니까 예. 한번 좀 머리 맞도 얘기해보자라고 그런 말이라도 들으면 국민들이 좀 편안할 거 아닙니까? 하기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입장이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지금의 여당은 야당이었고 지금의 야당은 여당이었습니다.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 그런데 마치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정은가 위원님. 이렇게 독해지다 보면은 진짜 내용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것이 국민 화합이거든요. 예. 계속 이 편가르기식의 그 단어에 대한 수위만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탄핵이라는 그 어떤 소위 정치 세력들 간의 지금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저는 이 와중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대는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뭔가 참신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외투쟁으로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계속 사라지는 듯한 그 어떤 정치에 또 비춰지는 또 다른 부정적인 모습들 이것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상당히 과제가 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다시 이제 회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명분을 가질 것인지 이게 굉장히 황교안 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언론입니다, 언론. 그러니까 계속 어떤 단어에 대한 실수라든가 어떤 독한 표현 이거 중심적인 어떤 내부의 어떤 정쟁에 집중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기사를 소개했지만 그런 부분에 초점이 이 좀 귀한 맞춘 시간에 것 우리는 같습니다. 항상 언론의 지면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그 이낙연 총리가 그 신문방송 편집회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와서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경제 전쟁이라든가 우리도 좀 해외를 바라보는 시각, 뭐 많은 분들 알겠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전부 앞에 1, 2, 3에 전부 국제적인 흐름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같이 서로다가 승화작용을 할 때 이 같은 문제점, 어떤 정치권의 고질적인 서로의 어떤 말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정은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많은 신문들이 사실은 그런 정치인들의 자극적인 말들,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든요.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지적하고 문제도 지적하는 그런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른미래당 상황. 이거는 도대체 당일까요? 아니면 같은 당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당일까요? 왜 이런 모습까지 보여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지적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런 제목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유치한 바른미래당. 유치하다라고 제목에 달았습니다. 이번엔 체입의 왕따다. 정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신환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입의 정책위 의장 소개도 안 했다. 왕따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왕따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정책위 의장 임명 항의의 의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의를 이런 방식으로 어제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체제 첫 원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요. 새 정책위 의장 소개조차 안 했다. 손 대표가 임명한 최입의 의장에 일부 참석자는요, 회의 참석자는 불명예스러운 임명 인정 못한다. 그러자 최입의 의장 인간적 예의는 지켜달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회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원내 대응에 나설 원내 대표단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동 의원님, 또 지상욱 의원님, 또 김삼화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이렇게 네 분께서 함께 최입의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가 아침에 소개도 안 시켜주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한테 임명된 정책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동료 의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존중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좀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눈치 보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전 앞에서 이렇게 면박과 창피를 주면서 눈치 보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사 2개를 봤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어제 상황이 더 실감 나는군요. 저런 모습이었군요. 어제요. 예, 박성희 기자. 상황이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저지경인데요. 상황이 저지경인데도 바른미래당이 쪼개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먼저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초등학교 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초등학생 얘기 많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초등학생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는 안 한다라고. 그럴 수 있겠죠. 예. 이 반장파하고 부반장파가 나와가지고 서로 이게 소위 말해서 말다툼하고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잘 언론 보도 지금까지 나왔다니 그 배경에는 전부 결국은 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하는 당에 대한 자금 때문에 네가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박을 줘서 네가 나가가지고 남아있는 거 우리가 지키겠다. 네가 나가고 나간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남아있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이득 보고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표시를 안 하고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면박 주기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당의 건물도 있고 자산도 있고 정당 보조금도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왜 나가냐 이 이유입니까? 이 이유를 대놓고는 못하고 면박 주기라든지 망신 주기로 해가지고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가라. 이런 논리로 이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근데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결코 이게 왕따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전부 보면은 조금 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사실은요. 자, 이수희 변호사. 어제 저 모습이요, 하루가 지난 오늘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같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더 다른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지경인데 왜 안 쪼개지는 겁니까? 당대당 총선을 앞두고 지형 변화가 있을 때 당대당으로 합쳐져야지만 그래야만 이제 본인들의 공천이라든가 이제 지분 이런 것도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개인이 나가서 다른 당에 입당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당대당으로 서로 합쳐지고 싶은 당이 따로 있는 거죠.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당신네들이 나가라, 당신네들이 나가라 하다가 저 3번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선을 치를 수가 없죠. 그걸로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분당 가능성도 시간이 지나면 그럼 지날수록 분당을 한다라면 어느 진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쪼개지는 거죠. 이게 쪼개서 갖는 겁니까? 탈당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분당은 쪼개지는 거면은. 근데 그게 이제 계산이 복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분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당 자체가 이미 합당이었었잖아요. 국민의당 일부하고 저 바른당 예. 일부가. 그런데 첫 하고 나서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예. 그 당 사무처. 예. 거기에서는 바른당 출신들이 대거 한번 나간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경쟁이 아니라 그 갈등이 예. 있었는데 이겨내질 못했어요. 국민당 출신을.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기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어떤 기라고 해야 예, 되나요? 예. 뭐 그런 거에서는 바른당 출신이 좀 열세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되고며 그다음에 그 사보임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부적절한 사보임 때문에 좀 형세는 지금 그 구 바른당 출신들이 예. 지금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정치권 관련 기사를 잇따라 3가지를 봤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드리니까요. 마치 정치권은 막말만 하고 같은 당에서 저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저기에 등장하지 않는 다수의 국회의원 많은 분들은요. 오늘도 법안도 내고요.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언론의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키워드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홀로 남은 중학생 아들이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아빠는 주저흔, 딸은 방어 흔적. 억대빚 의정부 일가의 비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딸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그거를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 3명이 숨져 있었다. 주저흔은요, 제목에 있습니다. 주저흔은요,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안 좋은 일을 뭐 자해죠. 그 전에 뭔가 망설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방어 흔적.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막으려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저흔과 방어 흔적 이 자체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헛된 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부부 그리고 고등학생 딸 숨진 채 발견. 사업 실패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 왔다. 혼자 남은 중학생 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 3점을 수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억대 채무에 극단적 선택을 한 듯하다. 의정부 일가족 안타까운 참변이다. 저 아래쪽 보시면요. 이 가족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부 금실 좋고 애들도 쾌활했지만 남편이요 7년 전에 시작한 목공예점 이게 운영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1년가량 재취업 실패로 어려워했다. 경찰은 침입 흔적이 일단 없고 밤새 빚 이야기를 했다라는 뭐 이런 정황이 있다 그러네요. 가족 중 1명이 2명을 어떻게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뒤에 뭐가 벌어진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홀로 남겨진 중학생 아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자 당국에서는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깊이 찌르지 않은 약간 흔적이 나는 그게 규정이에요. 상대방이 공격할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막는. 굉장히 화목했어요. 가족이 너무 아침마다 애들 다 학교 보내주고 피의자가 아버지고 거라면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걔까지 어떻게 하려고는 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정우갑 위원님, 뭐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키워드도 오늘 준비한 순서든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이런 취업난,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어떤 가족이 참변을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죠. 잊을만 하면 사실 이런 어떤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국가가 해야 할 일, 뭐 사회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끔찍한 살인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환경에 처하면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고를 저지르게 자살이든 극단적인 이 같은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신경과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 같은 질환이 굉장히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 정신질환하면 얘기하는 자체를 굉장히 꺼립니다.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햇볕 속으로 들어와서 어떤 집안이든 뭐 사회적이든 어떤 급격한 변화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어떤 진료 상담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이 같은 것을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공간 속에서 찾아서 이 같은 끔찍한 어떤 범행이라든가 이런 사고, 사건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왜 그럴까 결과에 대해서 뭐 탄식만 하고 뭐 사실 이 얘기 자체를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어떤 예방 차원에서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약은 수시로 잘 사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같은 일이 주변에 항상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 어느 집안이든지 급격한 새로운 상황이 접했을 경우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좀 즉각적으로 그같이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지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느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더불어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게 파산 면책이에요. 그 회생도 가능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보면 7년 전에 이제 목공에 뭐 자영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도박을 했다든가 사치를 부렸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그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네. 이 가족이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했는지 알려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가면 또 긴급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들이 된 것 같은데 이 좀 파산 면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그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몰린 경우,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좀 파산 면책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구제책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는 꼭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순간에도 비리 때문에 파산 면책 제도라는 게 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사회 평론가, 그 질문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혹시라도요, 이런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회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저는 뭐 그거보다도 또 이렇게 그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하에서 일어난 일,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의 문화가 저는 어떤 다양한 삶의 의미나 가치,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그 해외에서 그 유학 시절에 그 어떤 한 친구가 평생을 그 워싱턴의 오벨리스크를 꿈꾸면서 살다가 미 국방부 펜타곤이라고 하죠. 하는데 이게 취업이 됐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그 LA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운티 경찰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국방부에 그렇게 어렵게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에 근무하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처럼 꾸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순간 포기하고 보다 내가 알고 있는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찾아가겠다 그러고 그 조그만 카운티에 카운티 경찰을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다양성의 힘이구나. 국가를 지탱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예. 삶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예. 사회 지도자들도 많이 격려하고 예, 예. 찾아가고 조명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줘가지고 사회 문화로 좀 퍼뜨리는 정신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경우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잠깐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일단 아까 파산 면책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민센터 일단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고도 예.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 법률구조공단 뭐 지사라든가 이런 찾아가면 됩니까? 예,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큰 돈이긴 하는데 예. 아니면은 이제 그 소송 구조라고 해서 예. 자기 돈 안 들이고 또 구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요즘 이제 긴급 지원 이렇게 해서 위기 가정이 됐을 때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부부가 이런 그 빚 때문에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경우 이 부분은 이 집은 굉장히 화목한 집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혼을 통해서 한부모들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법에 또 그리고 이런 복지제도를 좀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도 그러면은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뭔가 받을 도움이 있는가 상담을 해보고 법률구조공단도 가서 물어보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고 약간 의심이 드는 가정이 있으면요. 넌지시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택시 기사분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카풀 갈등,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택시 승차 공유 반대 뒤엔 1억 하던 개인 택시 면허값 폭락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중앙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택시 기사를 위한 변명이다. 법인 택시 몰아 개인 택시를 샀습니다. 그리고 면허값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희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승차 공유 규제는 풀되 택시업계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진입니다. 자, 해법이에요. 승차 공유 규제는 풀되 택시업계 연착륙 방안. 말은 쉬운데요. 이걸 어디 씁니까, 이 해법? 맞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스스로 목소리 부르신 분도 있고 스스로 자기 차에 택시에 불을 지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나왔던 게 이게 뭐냐면은 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윈윈 좋습니다. 윈윈 이게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과거 1811년도부터 시작됐던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 시대 러다이트 운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이 경쟁에서 밀린 수공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기계화된 그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전락을 하든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을 하든지 둘 중에 선택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또 4차 혁명 시대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상케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택시는 이게 면허값이 3천만 원씩 폭락하고 있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매각하면서 적게는 수십억, 수백억까지 벌었다는 이 소위 말해서 무용담들이 도처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존 산업에 매달려 있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기류에 합류를 못하면 이게 마치 낙오자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면은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놔둔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또 언론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해 스타트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하면은 이 기존 산업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업 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업종을 찾는다든지 하는 연착륙 방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줄 수 있는 게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사회주의적으로 비춰줄 수 있겠지만은 그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을 또 새로운 이
직종을 예. 직업 교육을 위한 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 유도하고 세제로 혜택을 준다든지 예. 하는 여러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좀 봅니다. 근데 참 이게 연착륙 방안이라고 하지만은 예. 많은 싶지만 이게 머리를 맞대고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카풀 얘기가 나올 때만 사실 정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여태 뭐 한 거냐, 왜 해법 하나 못 내놓냐, 합의했다더니 뭐가 합의된 거냐, 이런 비판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 연착륙. 과연 그 연착륙은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걸까? 이게 고민의 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 축소가 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취약업종 고용 축소 사실로 최저임금 효과 종합평가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요, 실태조사,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의뢰를 통해서 했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네요. 여기 보시죠. 서비스업에서 고용 축소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 감소는 순작용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최저임금 인상 속소 늦추려면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그러네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 고용이 감소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그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서 임금 격차가 줄어든 부분도 확인됐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최저임금 올라 고용임금 타격이다. 정부 조사로 확인됐다. 여기 보시면 일단 도소매, 숙박업종 이런 곳입니다.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이 직접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군요. 자, 정우갑 의원께서는 해법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조사 결과는 다 아는 내용이 수치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같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이게 너무 급격했다라는 그 부분에 따른 여러 이제 부작용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드러난 상황인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TV 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의 결과를 토대로 어떤 속도 조절론을 한번 좀 공감만 하고, 그러니까 야당도 처음에 지역별, 업종별 여러 차등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같은 점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고 좀 조절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떤 수치를 제시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떤 여러 산업의 여건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랬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 같은 점들이 상당히 좀 생생한 현실 속에 나오는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서 택시 운전사 얘기했습니다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의 문제입니다만, 근데 그 같은 엄청난 자영업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 같은 속에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의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것,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하나의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민 기자께서는 해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골자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결과로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틀로는 보면은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걸로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평가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게 이번 예. 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그나마 이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게 IMF 보고서에 나오는 연동제가 가장 연동제. 예, 효율적이고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를테면 이 최저임금 인상을 예. 노동 생산성 증가와 연동시키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먼저 주력을 하면서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상황에 연동해 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높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 그런 것도 좀 뭔가 고려해봐야 된다. 벤치마크를 두고 그거와 따라가게. 예, 벤치마크를 하나 만들고 그런 어떤 수치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물론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예. 것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양쪽에서 협공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어 기준을 거기에 뭔가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뭐 임기 내 만원 그거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뭐 속도 이제 조절해야 된다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내년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지자체에다 좀 맡기면 어떠냐 지금 수준에서는 그 얘기는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 장관 예.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고 그때 박영선 장관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별로도 이 영향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다가 이걸 한번 맡겨보는 건 그렇죠. 어떤가. 지자체별로 사실 경제력이 좀 틀립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예. 그 의견을 내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저는 잘 파악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그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 해결해 보자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예. 정책 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 그 불평등의 문제만 있는 거냐라는 걸 저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요, 시장이 무너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완전 경쟁은 없어요. 없다면 완전 경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재벌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가지고 경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예. 이런 시장 구조 가지고는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고민의 지점입니다. 지금 정부도 고민을 한다는 게 나타났죠. 어제 그런 발표를 보면서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스모 경기장 방석 대신 의자를 놓는다. 트럼프의 극진한 오모테나시. 일본어입니다. 뭐 진심을 담은 엄청난 접대를 한다는 뜻인데요. G20 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뭐 이 스모 경기장에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서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골프의 전설 아웃기와 라운드까지 추진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도쿄 스카이트리엔 성조기로 조명을 한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약간 좀 뒷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렇습니다. 트럼프 스모 관람은 민폐다. 일본 스모 팬들 뿔났다. 인기 최고 여름 대회 마지막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관람석에 오고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못 앉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우승컵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나옵니다. 강대구 권력자의 눈요기를 위해 수많은 스모팬의 관전 기회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경호를 위해서 주변 좌석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석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자리라서 누구나 다 원하는 자리인데 그날 가장 중요한 날 경기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밀크쉐이크입니다. 옷에 새하얀 액체가 범벅이 된 남성 보이시죠? 어디서 페인트라도 떨어진 걸까요? 이 남성은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페라지로 한 시민에게 밀크쉐이크 세례를 당한 겁니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요즘 영국에선 극우 정치인들에 대한 밀크쉐이크 투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 밀크쉐이크를 팔지 말아달란 요청까지 했다고 하네요. 달걀 세례는 이제 옛말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미공개 사진입니다. 정갈한 머리에 앳된 미소. 이 앳된 소녀는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제 이화여대가 창립 133주년을 기념해 사진 2장을 공개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13살 즈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어릴 때의 모습이라네요. 이 작은 소녀가 그렇게 큰일을 했다니 믿기질 않는데요. 원본은 모레까지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추돌 사고입니다. 앞이 크게 부서진 파란색 자동차가 보이는데요. 어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광화문 도로에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데요. 조 전 전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순 추돌 사고로 보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바람잘 날 없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명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